아침에 눈을 떠 뉴스를 켰더니 이런 자막이 뜹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 IMF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 또 위기인가 보다. 우리나라 괜찮은 거 맞나?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시죠? 해외여행 항공권 검색했다가 이 가격이면 그냥 제주도나 가야겠다 하고 창을 닫아본 적. 직구 사이트 장바구니에 담아둔 물건들, 환율이 뛴 사이 슬금슬금 비싸져서 결국 포기해본 경험. 이 모든 감정의 배경에는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 그 중에서도 원달러 환율이죠. 그런데 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르는지, 내려갈 때는 또 왜 내려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마치 날씨처럼 요즘 환율이 안 좋아요 정도로만 느끼면서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대 킹달러 시대까지 원화 가치가 출렁였던 굵직한 순간들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언제 원화가 강했고 언제 또 무너졌는지, 그때 우리나라의 상황과 국력, 그리고 우리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 저 숫자 뒤에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역사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잠깐만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환율 하는데 정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환율은 우리 돈과 남의 나라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1달러는 1,000원이라면 달러 한 개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동급인 셈이죠. 그런데 어느 날 1달러는 2,000원이 되면 같은 달러 한 개가 이제는 우리 돈 두 장과 맞바뀝니다. 즉, 달러 가진 사람은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고 원화만 들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것입니다. 조금 더 생활 속으로 끌어와 볼까요? 유가는 대부분 달러로 거래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이 같이 오르기 쉬워요.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식료품, 사료, 옷, 전자제품의 원가도 달러로 움직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달러로 빚을 내거나 원자재를 결제했다가 환율이 오르면 같은 달러를 갚기 위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수출 기업은 어떨까요? 1달러어치 물건을 수출했을 때 환율이 1,000원이면 1,000원을 받지만 환율이 1,400원이면 1,4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고환율은 수출 기업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원자재 수입 비용도 오르니 무조건 좋다고만 말하긴 어렵고요. 정리하면 원화 가치가 오를 때 해외여행, 해외 직구, 수입품 소비에 유리하지만 수출 기업엔 부담.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수출엔 단기적으로 도움되지만 물가와 빚 부담이 커짐. 이런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환율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제 이 숫자가 역사 속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 오르내리던 시기였습니다. 올림픽도 했고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고 경제 성장률도 7에서 8%씩 나와 이제 선진국 문턱에 왔다는 분위기였죠. 당시 환율은 800원대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말 그대로 꿈의 환율 같지만 문제는 실력에 비해 우리 돈이 너무 강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정부와 정책 당국은 우리 경제 탄탄해요 라는 신호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외국 자본을 끌어와야 했고 국내 물가도 안정적으로 보이고 싶었죠. 그러다 보니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강한 원화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자꾸 깎이는 칼날이 되죠. 당시 대기업들은 너도 나도 돈을 빌려 공장을 짓고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에서도 달러를 빌렸습니다. 더 문제는 이 빚의 상당수가 단기회차였다는 점입니다. 이때의 분위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설마 한국이 망하겠어? 달러야 다시 빌리면 되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스스로도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빚을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은행들은 심사 기준이 허술했고 정부도 통제보다는 성장 숫자에 더 신경 썼습니다. 이렇게 빚이 쌓이고 쌓이다가 작은 불씨 하나가 던져지자 산 전체가 불타기 시작합니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아시아 전체를 뒤흔듭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등. 그리고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향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려보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가진 외환 보유고에 비해 당장 갚아야 할 단기 외채가 너무 많은데
혹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험한 나라 아니야? 이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그동안 한국 사랑해요 하며 들어왔던 달러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들고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환율 폭등의 시작이었습니다. 환율은 800원, 900원을 깨고 어느새 1000원을 넘더니 1500원, 1800원, 1900원, 마침내 1995원이라는 숫자까지 치솟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억 달러 빚이 있던 기업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환율이 1000원일 때는 원화로 1000억 원 정도의 빚, 환율이 2000원이 되면 2000억 원이 됩니다. 같은 달러 빚인데 환율이 2배가 되면서 원화 기준 빚이 2배로 불어납니다. 이게 바로 환율이 망가지면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기업들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고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1997년 말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의 문을 두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대신 여러분이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받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국민들의 첫 반응은 충격과 수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 망한 건가? 우리 자식들 세대는 빚쟁이로 살아야 하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아버지는 결혼 반지를 빼고 어머니는 돌반지와 금목걸이를 풀어서 아이들은 돌 때 받았던 금반지를 꺼내어 은행 창구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351만 명이 참여했고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이건 IMF가 금을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벌인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이 금은 팔려 외환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예상보다 빠르게 IMF 졸업에 성공합니다. 이때의 경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강하게 남깁니다. 환율이 폭등해서 외환 위기가 오면 그 고통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을 파고든다.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 2000년대 중반으로 가보겠습니다. IMF의 상처에서 벗어난 한국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타고 있었죠. 반도체, 조선, 자동차, 휴대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곳곳에서 팔리던 시기입니다. 환율은 9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원화 가치가 꽤 강해진 상태였죠. 문제는 이번에는 우리 땅이 아니라 미국에서 위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미국 부동산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 폭탄, 그 모든 것의 끝에서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 투자은행이 무너집니다.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얼어붙는 순간이었죠. 위기가 터지면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바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전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달러, 미국 국채, 금 같은 자산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신흥국 자산은 일단 팔고 보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채권을 팔아치웁니다. 팔면서 받은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나갑니다. 그 결과 달러 수요 증가, 원화 수요 감소로 인해 환율 급등. 결국 원달러 환율은 IMF 때만큼은 아니지만 2009년 초 1,500원대까지 치솟습니다. 언론에서는 제2의 IMF냐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은 또다시 불안에 휩싸였죠. 하지만 1997년과 2008년은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외환 보유고 IMF를 겪으며 한국은 비상금 통장인 외환 보유고를 크게 늘려두었습니다. 예전처럼 내일 갚을 달러도 없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은행 기업 구조, 단기 외차의 비중이 줄었고 위험 관리에 대한 의식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IMF 때는 병원에 실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몸 상태였다면 2008년에는 맞을 때 아프긴 했지만 뼈가 부러지지는 않을 정도였다. 물론 모두가 무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건이 키코였습니다. 키코는 knock-in knock-out의 줄임말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을 줄이려고 가입했던 파생 상품입니다. 은행의 영업 멘트는 대략 이랬습니다. 사장님, 환율이 너무 떨어지면 회사가 손해보시잖아요.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 일정 구간에서는 환율을 보장해드립니다. 대신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를 경우에는 그때 기업이 손실을 부담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요즘 환율 추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1200원, 1300원 가긴 어렵지 않겠어요?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싸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환율이 1500원대를 찍어버리면서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은 옵션 구조상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되고 실제로 물건은 잘 팔리고 있는데 환율 파생 상품에서 난 손실 때문에 한계에 몰리는 기업들이 속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남깁니다. 환율은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 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배신한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020년대, 특히 2022년 이후의 환율 이야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IMF처럼 우리만 터진 위기도 아니고 2008년처럼 세계 금융 시스템이 박살난 사건도 아닌데 환율은 고집스럽게 1,300에서 1,400원 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가장 큰 키워드는 킹달러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전 세계 돈이 금리 높은 곳, 즉 미국으로 몰려갑니다. 게다가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튼튼했죠. 이러니 달러 가치는 치솟고 다른 나라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원화가 유독 못나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달러가 너무 강해서 다른 통화들이 한꺼번에 주저앉은 측면도 크다. 과거에는 달러를 주로 누가 샀을까요? 수출입 기업, 해외 출장 다니는 일부 직장인, 유학, 이민 준비하는 사람들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밤 10시 30분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을 켜고 미국 증시를 바라봅니다. 테슬라 오늘 몇 퍼센트 올랐지? 엔비디아 또 사야 하나? 이른바 서학개미의 시대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 규모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금액은 웬만한 국내 초대형 기업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살 때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전 국민이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원화에서 달러로 갈아타고 있는 셈입니다.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자산을 해외에 분산한다는 생각은 이제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죠. 개인만 나간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굵직한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경제에만 돈을 묶어두기보다는 미국, 유럽, 신흥국 등 다양한 곳에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즉, 국가 전체 투자 전략 자체가 글로벌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예전처럼 국내에만 돈이 맴도는 구조가 아니라 국내에서 번 돈도 쌓인 돈도 해외로 상당 부분 흘러나가는 구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 역시 원화 약세를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힘이 됩니다. 예전 교과서식 공식은 이랬습니다. 수출 잘 되면 달러 많이 들어와 원화 강세. 하지만 2020년대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배터리 3사 등 주요 수출 기업들이 해외 현지 공장 비중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에 공장을 지어 그 지역에서 생산하고 그 지역에서 판매합니다. 그러다 보니 벌어들인 달러가 그 나라에서 재투자, 임금, 세금으로 쓰이고 한국으로 송금되는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한국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잘 벌고 있음에도 그 달러가 예전만큼 한국 외환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수출은 호조인데 환율은 쉽게 안 떨어지고 심지어 고환율이 그렇다 할 대형 위기 없이 일상처럼 유지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1,400원의 뉴노멀입니다.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이 더 위험한 건가요? 아니면 IMF 2008년 때가 더 위험했던 건가요? 정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IMF 2008년 급성 심근경색, 당장 응급실에 실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2020년대 고환율은 만성 고혈압, 당장 쓰러지진 않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 즉, 지금은 단기 폭발 위기보다는 장기 체질 변화의 압력에 가깝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IMF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훨씬 많고 단기 외채 비중은 줄었고 국가 신용 등급은 상향되었으며 한국은 이미 순대외 채권국입니다. 과거엔 남의 돈 빌려 쓰던 나라라면 지금은 남에게 돈도 꽤 빌려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건 환율이 출렁일 때 완충 장치 역할을 해줍니다. 반대로 이런 숙제도 생겼습니다. 원화로만 자산을 가져가는 게 과연 안전한가? 해외 자산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나?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산업으로 달러를 벌어야 하나? 개인과 국가 모두 환율을 그냥 지켜보는 시대에서
환율 환경에 맞춰 전략을 짜야 하는 시대로 넘어온 셈입니다. 환율 1,400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IMF, 금융위기, 위기기사 헤드라인이 자동으로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서만 이런 숫자가 나온 건 아니다. 세계의 판이 바뀌고 우리도 그 판 위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는 중이다. 과거 위기 때마다 우리는 결국 버텨냈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다. 뉴스 속 환율 그래프를 볼 때 막연한 공포 대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숫자 뒤에 어떤 구조 변화가 숨어 있을까? 나와 우리 가족의 자산, 앞으로 어떻게 나누어 가져가는 게 좋을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산업 및 기술로 달러를 벌어야 할까?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 지금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를 비춰주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그 거울을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조금은 침착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게 바로 환율 1,400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